혹시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 세계가 쓰는 달러는 미국 정부가 아니라 JP모건과 시티그룹 같은 사립은행이 주주로 있는 어떤 기관이 찍어냅니다. 1913년 연방준비법 제정으로 탄생한 연준의 12개 지역 은행 주식을 연방정부는 단 한 주도 보유하지 않거든요. 법적으로는 JP모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같은 민간 회원은행이 100% 소유하는 구조예요. 만약 삼성이 한국은행을 소유한다면 어떨까요? 민간은행이 세계 최강 통화를 발행한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연준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연준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중앙은행 역사는 험난했습니다. 1차 합중국은행이 1791년부터 1811년까지, 2차 합중국은행이 1816년부터 1836년까지 운영됐지만 모두 폐지됐거든요. 그 후 무려 77년간 중앙은행 없이 버텨왔습니다. 연준의 111년 역사가 234년 건국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유죠. 1907년 미국 전체가 은행공황으로 무너질 뻔했습니다.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빼려 하면서 은행들이 줄줄이 쓰러졌고, 당시엔 이걸 막아줄 중앙은행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 JP모건이 23번가 사무실에 대형 은행가들을 소집해서 개인 자금으로 금융 시스템을 구제했어요. 이 위기가 바로 다음 위기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연준 탄생의 직접 계기가 됐습니다. 1910년 11월 조지아주 지킬섬에서 월스트리트 거물 6명이 비밀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의 결과물이 바로 지금의 연준입니다. 넬슨 올드리치 상원의원, 폴 워버그, 벤저민 스트롱, 프랭크 벤더리, 헨리 데이비슨 같은 인물들이 연방준비제도의 청사진을 설계했죠. 그런데 이들이 모여 은행 공황 재발 방지를 명분으로 연준을 창립했지만, 사실 설계 과정 자체가 비밀에 붙여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음모론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뒷배라는 설, 유대계 자본이 통제한다는 설, 록펠러나 일루미나티 같은 비밀 결사가 조종한다는 설까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음모론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6명이 호화 리조트에 모여 비밀회의로 미국 중앙은행을 설계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영화 같기 때문이에요. 음모론을 다루다 보면 흥미진진하지만, 그렇다면 실제 연준은 어떻게 굴러갈까요? 1913년 12월 23일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연방준비법에 서명하면서 연준이 공식 탄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회원은행의 주주라는 지위가 일반적인 주주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이에요. 회원은행들은 주당 100달러 고정 가격으로만 주식을 보유할 수 있고 시장에서 매매할 수도 없어요. 배당률은 연준법에 의해 6%로 고정되어 있고 통화정책 의결권은 아예 없습니다. 가입은 의무이고 보유는 특권이 아니라 오히려 비용에 가까워요. 이사회 7명은 모두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며 임기는 14년입니다. 실제 수익 배분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2017년을 예로 들면 연준이 벌어들인 수익 중 정부로 환납된 금액이 약 80억 달러인 반면 민간 회원은행의 배당으로 돌아간 금액은 약 14억 달러였어요. 약 5.7배 차이죠. 형식상으로는 사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 안에서도 모든 연준이 똑같은 권력을 가진 건 아닙니다. 12개 중 한 곳이 자산의 40%를 쥐고 있고, 그 한 곳의 주식조차 시티와 체이스가 70% 가까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12개 지역 연준 중 자산 약 40%를 관리하거든요. 더 중요한 건 공개시장 조작입니다. 미 국채를 사고 팔아서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핵심 도구인데 뉴욕 연준이 100% 독점하고 있어요. 다른 11개 지역 연준은 그냥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뉴욕 연준의 주식 자체도 불균등해요. 시티그룹이 약 42.8%, 체이스, 즉 JP모건 체이스 계열이 약 29%로 두 거대 월스트리트 은행이 주요 지분을 양분합니다. 권력 집중이 이중으로 박혀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통화정책의 핵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줄여서 FOMC라고 부르는 이 위원회의 투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12명 중 뉴욕 연준 총재만 상임 투표권자고요. 다른 11개 지역 총재는 4명만 순환으로 돌아가면서 투표하죠. 권력의 비대칭이 위결 구조에도 박혀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시스템 전체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가장 흔히 떠올리는 후보부터 하나씩 검토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민간 회원은행입니다. 법적 주주이고 B클래스 이사 3명을 선출할 권한도 있어요. 하지만 6% 고정 배당만 받고 통화정책 결정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양적 완화를 할지 말지는 FOMC에서 결정하는데 여기에 민간회원은행 대표는 들어가지 못해요. 주주이지만 주인은 아닌 셈이죠. 두 번째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사회 위장과 부의장을 포함해서 7명 전체를 지명할 권한이 있어요. 2026년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차기 위장 후보로 검토 중인 게 대표적인 사례죠. 그런데 한번 인준되면 임기 4년이 보장됩니다. 직접 해임하기는 어려워요. 세 번째는 의회입니다. 연방준비법을 개정할 권한도 있고 GAO 감사를 확대할 수도 있어요. 가장 궁극적인 감독권을 갖고 있죠. 하지만 일상적인 통화 정책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FOMC 12인입니다. 실제로 금리를 결정하고 자산 매입을 의결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실질적인 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죠. 미달러가 세계 외환 보유고의 약 58%, 즉 압도적 1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들의 금리 결정은 곧 글로벌 유동성의 수문을 여닫는 것과 같습니다. 4명의 후보, 각자 다른 권한과 한계. 누가 진짜 주인일까요? 결론은 잠시 미뤄두고 먼저 이 견제 구조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보겠습니다. 1972년 3.3%였던 물가가 1974년에는 11%까지 치솟았습니다. 한 대통령이 연준을 흔든 결과였습니다. 그 배경부터 짚어보죠. 1977년 연준은 법으로 최대 고용 플러스 가격 안정이라는 이중 목표, 영어로는 듀얼 맨데이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걸 정치가 흔들면 어떻게 되는가? 사실 그 직전인 1971년 재선을 앞둔 닉슨 대통령이 아서번스 연준 의장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라고요. 번스는 굴복했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CPI는 1972년 3.3%에서 1974년에 11%로 폭등했어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닉슨의 압박이 만든 재앙을 수습한 건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폴 볼커는 1979년부터 1987년까지 연준 의장을 맡으며 연방기금 금리를 무려 2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가고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나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정치적 압박을 모두 견뎌내며 인플레이션을 제압한 거죠. 그래서 폴 볼커는 지금까지 연준 독립성의 상징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패턴이 다시 시작되고 있어요. 2026년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위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매파 케빈 워시를 차기 위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어요. 정치적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죠. 닉슨이 흔들었을 때는 11% 인플레이션이라는 대가를 치렀고 볼커가 복원했을 때는 20% 금리라는 충격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의 흔들림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이런 정치 압박 사례를 보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4명 후보 모두 권한의 한 조각씩만 쥐고 있을 뿐이었어요. 민간 주주는 배당만, 대통령은 인사권만, 의회는 감독권만, FOMC는 결정권만. 누구도 전부를 가지지 못했고 그래서 누구도 혼자는 연준을 흔들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진짜 주인이 누군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단일 인물도 단일 기관도 아닌 미스터리. 그게 곧 연준의 안정성이에요. 닉슨이 흔들었지만 볼커가 복원했고 지금 트럼프가 흔들지만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 중입니다. 단일 권력의 부재 자체가 연준의 힘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은 누가 주인이냐가 아닙니다. 그 견제 시스템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가? 이게 진짜 봐야 할 포인트예요. 다음 6개월 트럼프와 워시의 관계, 그리고 FOMC 12인이 투표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해보세요. 그게 진짜 연준의 답이 될 겁니다.